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6년 2회 출제가 됐었던 건축 설비에 대한 부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자, 난이도 우리가 상, 중, 하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때는 난이도 하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 2회차의 부분에서는 이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과연 몇 문항씩 출제가 됐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난이도 하에 대한 부분 7문항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중에 해당하는 부분 11문항, 그리고 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역시 하를 기준으로 난이도 중에 절반 이상의 문제를 맞는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상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쉬운 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에 대한 문제고요. 자, 소화 설비죠.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스프링클러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 소화 설비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가능하고요. 사람이 없어서도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천정고가 있을 때 스프링클러는 다음과 같이 내부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틀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열을 감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멸부라고 하는데요. 상단에 마개가 있고요. 마개를 지지하는 부분, 이 부분에 가멸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합금편 또는 가멸체, 가멸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해바라기처럼 생겨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디플렉터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디플렉터는 하향으로 떨어지는 물을 분산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마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스프링클러에서는 다시금 종류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우선 가용, 합금편, 가멸체의 유무에 따라서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폐쇄형이라고 하는 건 가멸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개방형의 경우에는 가멸체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왜 개방형으로 할까? 그래서 천정고가 높은 건축물에서는요, 화재가 났을 때 직접 스프링클러로 열이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멸체가 있어도 열을 감지 못한다. 그래서 별도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형태를 개방식의 스프링클러라고 하고, 그 다음 스프링클러 중에 폐쇄형의 경우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 습식과 건식이 있다. 그래서 배관 내부에 물이 차 있는 경우를 습식, 그리고 배관 내부에 공기가 차 있고 공기가 나오고 난 후에야 물이 나오는 동파 방지, 한랭 지역의 동파 방지를 위해서 시설하는 형태가 폐쇄형 중에 건식이다.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플렉터 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3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구에 유출되는 물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간단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기관에 대한 부분이고요. 각계 통기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앞서 2016년 1회차 문제풀이에서 통기관의 종류를 각각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지문을 보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각계 통기관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트랩 하나당 통기관 하나씩 설치해서 가장 이상적인 통기 방식이다. 안정도가 높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아, 환상적이다. 그래서 환상 통기관, 다른 말로 루프 통기, 그 다음 회로 통기관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통기와 배수 역할을 함께 한다. 그래서 습식 통기관이고요.
트랩마다 설치되므로 가장 안정도가 높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배수 수직관 상부의 광경을 축소하지 않고 연장하여 대기 중으로 개방한다. 무슨 통기관? 신정 통기관이라고 하는 부분. 추가적으로 어떤 통기관도 살펴봐야 돼요. 결합 통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통기관을 말한다라는 거. 그 다음 추가적으로 도피 통기관은 환상 통기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통기관을 말한다. 자, 그러면 통기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방에 대한 부분이고요. 복사 난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역시 난방 방식에 대한 부분은 앞서 2016년 1회차 문제풀이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었던 부분인데요. 난방 방식의 종류에는 온수, 복사, 증기 난방 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기준으로 살펴보시라고 했다? 다음과 같은 복, 온, 증의 순서를. 그래서 복사 난방, 온수 난방, 증기 난방의 순서를요. 그래서 이 순서가 뭐라고 했어요? 예열 시간, 그 다음 쾌적성, 그 다음 비용적인 측면이 이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온수 난방과 증기 난방은 온수, 증기 난방은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를 하는 거죠. 라디에이터요. 그 다음 증기 난방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설치가 돼서 보일러에서 만든 온수가 공급되면 온수 난방,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실내로 공급하면 증기 난방이 되더라. 그러면 복사 난방은 어떤 원리냐? 그래서 바닥에 온수 파이프, 바닥 또는 천정 벽에 온수 파이프를 매설을 하고요. 그 위에 복사열이 좋은, 복사가 좋은 복사 패널을 설치를 해서 전자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열을 공급하는 이러한 난방 방식을 복사 난방이라고 한다. 그래서 온수와 증기는 여러분들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온수 난방의 원리는 보일러에서 만든 뜨거운 물이 실내로 들어가서 열을 방출하고 찬물이 돼서 돌아온다. 그죠? 뭘 이용하는 거예요? 현열을 이용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증기 난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기가 만들어서 실내로 유입이 되면 증기가 갖고 있던 열을 방출하고 자기 자신은 뭐가 돼서 되돌아온다? 그죠? 물이 돼서 되돌아온다. 상태 변화, 즉 잠열을 이용한 난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부분에서 표준 방열량에 대한 부분을 보면 증기는 0.756, 방열기 단위 면적당 발열량, 그리고 온수는 0.523,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표준 방열량은 온수는 작고 증기는 크다. 그러므로 똑같은 열을 실내에 공급하기 위한 방열 면적은 어떻게 된다? 온수가 증가할 거고, 그 다음 증기는 작아진다. 그러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온수가 방열 면적이 커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할 거고, 증기는 비용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표준 방열량에 대한 부분으로 예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방열량이 크니까 예열 시간은 길고, 그리고 증기 난방은 방열량이 크기 때문에 예열 시간은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수 난방은 보통 주택의 경우에 적용하는 부분이고, 증기 난방은 예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헐 난방, 일시적인 난방에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 난방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복사 난방은 다음과 같은 부분과 별도로 특징들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제일 비쌀 거고요. 그리고 예열 시간, 온수 난방처럼 온수를 실내로 보내는데 복사 패널까지 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열 시간도 어때요? 시간 길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자파에 의해서 온도를 전달하기 때문에 수직,
온도 분포가 균일합니다. 그래서 쾌적성이 제일 좋다.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온도 분포가 균일하고 그 다음 전자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천장고가 높은 곳에 그리고 창문을 열어놔도 개방하여도 난방 효과가 어떻다?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고장이 나면 수리가 곤란하죠. 그래서 고장 시 수리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복사난방에 대한 특징 또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난방 방식의 특징, 복사, 온수, 증기 난방의 순서를 기억을 하고 그 순서가 의미하는 걸 알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복사 난방 옳지 않은 것. 실내의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맞는 내용이죠. 왜? 방열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닥의 이용도가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하자 발견이 어렵고 수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천장이 높은 방의 난방은 불가능하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가능하다로 바꿔야죠. 전자파를 이용한다. 매개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고가 높아도 되고 방을 개방해도 난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 보기도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답이 3번이라는 거 쉽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문제는 압축식 냉동기의 구성 요소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냉동 설비에서 압축식 냉동기와 흡수식 냉동기의 차이,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압축식 냉동기. 압축기가 있기 때문에 압축식 냉동기라고 그랬어요. 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 응축기, 팽창기, 증발기. 그래서 요 순서가 바로 냉매 순환 사이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압축식 냉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냉동 설비, 냉동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냉매는 풀에온계 가스를 이용한다.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전력 소비가 크다. 소음과 진동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흡수기가 있으면 흡수식 냉동기가 되는 거죠. 압축식 냉동기에는 다음과 같은 흡수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LPG 가스용 본배의 온도는 해서 가스 용기를 본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에서 보관할 순 없겠죠. 그래서 적당한 온도, 몇 도입니까?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40도가 됩니다. 4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 무엇을요? 가스 용기. 가스 용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본배라고 한다. 간단히 풀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에 대한 문제고요. 수감 보일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그러면 보일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철식 보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노통연관 보일러. 세 번째, 수감 보일러. 그 다음 네 번째, 이평 보일러. 그 이외에도 많지만 간단히 네 가지만 살펴보면, 자, 주철식 보일러는 제가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지읒자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뭐다? 조립식 보일러다. 그러므로 물탱크의 용량에 변화를 주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조립식이기 때문에 자주 부품을 교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명은 어떻다? 길다. 하지만 조립식이기 때문에 어떤 고압에는 부적당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보일러다. 그리고 주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식성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노통연관 보일러는 노인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죠? 안정성이 높다. 안정성이 높다. 그리고 수감 보일러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전열 면적을 넓히는 거죠. 전열 면적을 넓혀서 증가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물을 끓일 수 있는 대용량 또는 대규모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물탱크가 있어요. 드럼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부분 사이에 얇은 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가열을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얇은 관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열이 얇은 관 표면으로 전달이 되니까 열이 가해지는 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물을 데울 수 있다. 그래서 전열 면적이 크다. 대용량, 대규모, 많은 양의 뜨거운 물이 필요하는 그런 건축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얇은 관이 어떻게 자주 막힐 수가 있어요. 뭐 스케일에 의해서 막힐 수가 있다. 그래서 수처리를 항상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처리 면에서도 좀 복잡하긴 하다라는 거. 수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복잡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평 보일러의 경우에는 다른 형태에 비해서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형태의 보일러를 말한다. 주로 소규모 보일러에 적용이 되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수간 보일러 옳지 않은 것. 자, 대규모에 사용이 된다. 지역 난방에도 사용이 되겠죠. 그 다음 보일러 상부와 하부에 드럼이 있고요. 노통 연관식보다 수처리가 용이하다. 그렇지 않죠. 얇은 관으로 구성이 되니까 얇은 관이 자주 막힐 수 있다. 그래서 수처리가 항상 필요하다. 복잡하다. 그 다음 고압의 증기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곳에서도 적당하다. 해서 대규모. 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봉수 파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봉수라고 하는 부분, 트랩에 고여있는 물이 됩니다. 자, 봉수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일단 유효 깊이라고 하는 부분. 기억나세요? 몇에서 몇이에요? 그죠? 50에서 100mm 이내가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트랩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트랩을 그릴 수가 있는데 유효 깊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봉수가 이렇게 차 있으면 수면으로부터 배관 상단, 하단의 배관 상단 부분, 이 부분을 유효 깊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봉수 파괴 현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사이펀, 즉 압력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주로 관트랩인 경우가 사이펀에 의해서 봉수가 파괴가 됩니다. 그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죠? 유인 사이펀, 자기 사이펀, 그 다음 분출 현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있다 그랬어요? 자연적인 현상, 집을 오랫동안 비워놨다 해서 뭐 자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증발 현상, 그리고 청소를 하지 않았어, 찌꺼기가 많이 꼈어, 모세관, 모세관에서 배관 내에 머리카락이라든지 헝겊 조각들이 끼어 있으면 그 머리카락이나 헝겊 조각을 따라서 물이 흘러서 봉수가 파괴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80번 문제에서 집을 오랫동안 비워뒀더니 봉수가 파괴됐다. 그 원인은 뭐다? 그죠? 증발 현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증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트랩에다가 기름 한 방울 두 방울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자, 트랩에 기름 한 방울 두 방울을 떨어뜨려 넣어 주면 유막이 형성이 돼서 물의 증발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집을 비워놨는데 냄새가 나. 아, 트랩에 봉수가 파괴됐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물을 살짝 비워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이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암기하라? 그죠? 우리 자기를 만들려면 유인을 해야 자기가 되고, 자기를 만들었더니 허구한 날 싸워, 분출, 분노한다. 이렇게 유인, 자기, 분출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습공기 선도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다음과 같이 습공기 선도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상태점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내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습공기 선도의 각각의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습공기 선도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X축 건구 온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 Y축 절대 습도, 그 다음 수증기 분압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 온도 중에는 다음과 같은 온도 또한 있는데요. 그게 무슨 온도? 습구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엔탈피가 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습도가 이렇게 요렇게 상대 습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장 밖에 있는 상대 습도는 100%인 부분이다. 그 이외에 이 방향의 눈금 비최적도 이렇게 있어요. 최적.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각각의 값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수록 증가하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 자, 건구 온도는 우측으로 갈수록 커진다. 우측으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거고. 절대 습도 수증기 분압은 각각의 눈금이 위로 향할수록 커진다. 엔탈피도 우측 상향으로 옮겨지면 증가한다. 그리고 상대 습도는 바깥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올수록 감소한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셔야 되고, 습구 온도 역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상태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기를 보면 가열이냐 냉각이냐 온도 변화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 가습이냐 감습이냐 습도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좌측으로 갔어요. 온도 측면에서.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야 돼. 냉각을 해야 돼, 실내를. 그리고 상대 습도, 습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상대 습도는 100%지만 이렇게 많은 그래프가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바깥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습이 아니라 감습이 됩니다. 그러면 상태점을 다음과 같이 옮기려면 온도적으로는 냉각해야 되고 습도적으로는 감습, 제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답은 4번.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보일러의 출력 표시 방법, 출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장 작은 값은 어떤 출력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앞서 배웠던 보일러의 용량과 관련해서 자, 출력의 종류 대략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면요. 자, 정미 출력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상용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전격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 네 번째 과부하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출력은 뭘 의미하느냐? 자, 보일러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정미 출력, 급탕하고요. 그리고 난방을 할 때 필요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습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요한 열량을 가지고 보일러의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미 출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용 출력은 정미 출력에다가 뭘 추가하는 겁니까? 배관의 손실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전격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상용 출력에다가 예열 부하를 더욱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적어보면 급탕, 난방, 가습, 배관의 손실, 그리고 예열 부하까지를 고려를 해서 출력으로 나타내는 게 전격 출력이 되는데, 급탕에서부터 배관 손실까지가 뭐라고요? 이 부분이 상용이라고요. 그리고 과부하 출력은 과부하가 생겼을 때 전격 출력의 10에서 한 대략 20% 정도의 출력을 과부하 출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출력 중에 가장 작게 산정이 되는 건 뭐다? 정미 출력이 이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크게 우리가 출력을 결정하는 방법을 과부하 출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상용 출력과 전격 출력의 차이는 뭐다? 예열 부하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신다면 출력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느 정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정미 출력이 되는 부분이고요. 보일러의 출력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방 부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중에 자멸 부하 발생하는 것을 찾아라. 자, 그러면 냉방 부하라고 하는 요소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냉방 부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실내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요소를 우리는 냉방 부하의 요소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냉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죠. 냉방을 못하게끔. 그러면 그런 내용이 뭐가 있느냐? 실내의 온도의 상승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무엇이냐?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벽체가 뜨거워지면 여름철에 냉방 부하의 요소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죠.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구조체. 그 다음 일사.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요? 인체부터 적을까요? 인체. 환기. 틈새바람. 틈새바람을 다른 말로 극간풍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냉방부하의 고려 요소가 되고 이러한 냉방부하는 다시금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죠. 현열부하냐 잠열부하냐. 현열, 잠열. 그래서 현열부하라고 하는 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출입하는 열을 말하고요. 잠열부하라고 하는 건 상태 변화에 따라서 출입하는 열인데 이 잠열부하는 그냥 간단히 습도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열을 우리는 잠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현열부하와 잠열부하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보면 자, 현, 잠. 자, 구조체를 통해서 실내에 공급되는 열은 냉방부하인데요. 현열이 고려된 겁니까? 잠열이 고려된 겁니까? 그죠? 습도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현열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사, 창문을 통해서 공급되는 열 역시 습도의 변화는 가지고 오지 않고 실내의 온도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현열부하다. 그리고 조명에 의한 냉방부하 역시 현열만이 고려된 부하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열이 고려된 부하고요. 그리고 인체, 사람 몸은 36.8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공기가 사람 몸, 피부에 닿으면 온도가 올라가고 사람이 호흡을 하다 보면 어때요? 실내 습도가 변하죠. 그래서 인체, 현열과 잠열이 고려되는 냉방부하다. 환기, 내부의 공기의 온도와 습도, 외기의 온도와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외기가 들어오게 되면 실내에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발생하겠죠. 마찬가지로 현열과 잠열이 고려된 부하, 틈새 바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난방부하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있을까? 난방을 방해하는 요소, 온도를 낮춰버리는 부하, 그 부분을 난방부하라고 하는데 이 냉방부하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요. 난방부하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간단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냉방부하 중 잠열부하가 발생하는 것은 자, 덕트 표면으로부터 취득한 열량에는 현열부하입니다. 현열. 송풍기에 의한 취득 열량 어떻게 됩니까? 현열. 외기 도입으로 인한 취득 열량. 자, 외기가 도입되면 온도가 바뀌고 습도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현열과 잠열이 고려된 부하. 일사에 의해서 유리로부터 취득한 열량, 온도만 증가하는 현열 부하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덕트 그리고 기기에 발생하는 열 등은 현열, 그리고 햇빛, 현열이다. 하지만 외기 또는 틈새바람, 인체는 현열과 잠열이 모두 고려된 부하라는 거 다시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광 램프에 대한 부분이고요. 광원의 종류에 따른 특징 부분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구가 백열 전구가 있고 그 다음에 형광 램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백열 전구를 많이 씁니까? 형광등을 많이 씁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형광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좋으니까. 그리고 백열등은 보통 분위기 때문에 보통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자, 그러면 특징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누가 더 효율이 좋을까요? 형광등이 효율이 좋고 백열등은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휘도 측면에서 바라보면 휘도라고 하는 건 뭐다? 눈부십니다. 누가 눈부심이 더 큽니까? 여러분들 백열전구 이렇게 필라멘트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오면은 눈이 부셔서 필라멘트가 쫓아오는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만큼 눈이 부시다라는 거예요. 백열전구가 휘도가 크고 형광등은 휘도가 낮다. 그리고 수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자, 백열등을 많이 사러 가봤어요. 형광등을 많이 사러 가봤어요. 그래서 백열등은 내부의 필라멘트가 자주 파손이 되죠. 그래서 수명이 짧고 얘는 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광원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나트륨등, 그 다음 수은등 요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 더 쓸까요? 주광색, 형광등. 자, 나트륨 등이라고 하는 건 가장 효율이 가장 높은 등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어디에 터널에 보통 도로나 터널 해안가 등에 보통 설치하는 등을 나트륨 등이라고 합니다.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등의 특징은요. 색채 구별은 잘 안 되지만 형태 인식에서는 가장 유리한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널에 색채 구분은 필요 없잖아요. 어떠한 형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설치한 등이 나트륨 등이고, 수은등은 가장 수명이 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주광색 형광등이라고 하는 건 연색성이 어떻다? 가장 좋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연색성이라고 하는 건 낮에 비치는 빛, 주광색, 햇빛의 색과 얼마만큼 가깝냐를 나타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연색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알고 있던 색깔 구분이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주광색이 얼마만큼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게 연색성이니까 주광색으로 만든 형광등이 주광색 형광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자, 형광램프는 백열전구보다 효율이 높고요. 휘도가 낮고요. 수명은 깁니다. 그리고 백열전구보다 전압의 변동에 따라 광속, 빛의 양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변동이 큰 게 아니라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꼬마 전구에 건전지 끼워 놓고 전구를 밝혀봤을 거예요. 근데 건전지가 다 떨어져 갈 때 백열전구는 점점 빛이 감소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보면 백열전구보다 전원 전압의 변동에 있어서 광속 변동이 적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공기조화 방식 중에 반송 동력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방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일단 지문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펜코일 유닛 방식, 공기조화 방식 중에 무슨 방식이에요? 전수 방식이에요. 정풍량 단일 덕트, 변풍량 단일 덕트, 그 다음에 덕트병용 펜코일 유닛 패키지 있는데, 자, 요 부분은 전공기. 얘는 뭐 공기수 방식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요. 일단 반송 동력이 작으려면 외부에 있는 공기를 실내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면 돼? 그죠? 공기조화 방식 중에 내부에 공기조화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설비가 공기조화 방식이 동력을 적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전공기 방식은 기계실이 있고요. 덕트를 통해서 실내로 공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순환시키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이게 전공기. 근데 전수 방식은 실내의 펜코일 유닛에다가 물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체의 팬을 통해서 공기의 순환을 하는데 누가 동력이 더 커야 될까? 그죠? 당연히 전공기 방식이 동력이 커야 되고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펜코일 유닛은 전공기 방식에 비해 동력이 작아도 됩니다. 그러면 반송 동력이 작게 필요로 하는 부분은 뭐예요? 전수 방식인 펜코일 유닛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십시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부하를 계산하시오. 자, 계산 문제 어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열과 관련된 부분, 단위를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나간다 생각하시라고 했는데, 급탕을 하기 위한 열, 부하, 시간이 고려된 열을 부하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 단위를 봐야 된다. 자, 단위가 킬로와트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급탕부하 킬로와트 이렇게 적어놓고, 킬로와트는 어떻게 쓸 수 있다? 킬로줄 열량, 단위 시간당 열량을 말한다. 됐죠? 그래 놓고 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비열을 기준으로 물, Gc 델타 T, 공기와 관련된 부분을 얘를 Q로 바꿔주라고 했어요. 환기량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이 부분 가지고 이 단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내용을 보면, 자, 급탕량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1시간당 3m의 세제곱, 물의 비열 나와 있고 급탕 온도와 급수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이 얼마라고요? 3m의 세제곱 퍼 아워라고요. 그 다음 물의 비열은 4.2 kJ per kg K라고. 그 다음 온도차는 몇 도 차입니까? 75도와 5도이기 때문에 몇 도? 70도씨 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값이 우리가 원하는 급탕부하의 단위와 맞는지를 살펴보자 이거죠. 자, 그럼 하나씩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K, 절대 온도, 도씨, 온도,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킬로줄 보입니까? 역시 킬로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 아워 볼까요? 아워. 여기는 세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초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는 몇을 나눠라? 3600을 나눠라. 그러면 아워와 3600이 뭐와? 그죠? 세크와 맞아떨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미터의 세제곱과 킬로그램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공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밀도를 고려를 했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 1m의 세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다? 1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된다? 1000kg이니까 이 부분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 그죠? 곱하기 1000만 곱해주면 1000과 미터의 세제곱과 킬로그램이 어떻게 상쇄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들 245kW의 급탕 부하가 계산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 무조건 암기하시라고 안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위에 따라서 문제의 식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출제자가 장난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열기기를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간단히 문제를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응축 수량이 많을 것. 응축이라고 하는 건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이런 현상을 응축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사용하는 열매 종류에 적합할 것. 그래서 방열기에 증기를 공급하면 증기난방. 그 다음 온수를 공급하면 온수난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적합할 것. 실내 온도 분포가 균일하게 될 것. 당연한 내용이고요. 설치 장소에 적합한 디자인과 경고성을 가질 것. 그래서 다음과 같이 2번에서 4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응축 수량이 맞을 것. 이 부분이 답인데 왜 틀렸을까를 살펴보면요. 응축 수량이 많으려면 기체가, 증기가 그 다음에 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방열 면적이 커져야 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각종 부품, 부속, 배관의 길이, 배관의 면적 이런 부분들이 증가해야 되니까 설비비가 증가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축 수량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것보다 적당한 게 좋고요. 방열기의 효율이 좋으면 더욱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틀린 내용은 답은 1번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청소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청소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배수, 배관 계통에서 배관에 막힐 경우, 배관이 막힐 염려가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청소구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배관의 청소를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을 청소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설치를 하면 좋을까? 해서 간단한 배관을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청소구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물이 이렇게 배수가 될 때 오염물질들이 여기에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열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이러한 부분을 청소구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 그죠? 그 광경이 달라지는 부분, 광경이 줄어드는 부분, 그 다음 접속 부분, 그 다음 굴곡이 심한 부분 등에 이런 청소구를 설치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러면 청소구의 설치 위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과 같이 수평 배관이 있어요. 수평 배관 도중에 오염물질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에 둥둥 뜨는 오염물질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상단에다가 청소구를 설치하면 오염물질들이 이렇게 쌓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평 배관 제일 상단부에 청소구를 설치하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수직관 하부, 최하부, 수직관 제일 하단 부분에 청소구를 설치하면 오염물질이 쌓일 수 있다. 하지만 수직관, 배수 수직관 제일 상단부에는 오염물질이 쌓일 염려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배수 수직관 제일 최상단부에는 청소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외에 접속 지점, 굴곡이 심한 지점, 광경이 달라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청소구를 설치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배수 수평 주간의 기점, 만나는 부분, 그리고 나눠지는 부분. 배수 수직관 제일 상단부. 이 부분에는 청소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기 보면 배수 수직관 제일 하단부. 수평 배관에서 45도 각도에서 구부러지는 곳에 청소구를 설치하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청소구의 위치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직결 방식, 급수 방식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수도 본관의 최소 압력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을 건축물 내부로 연결을 해서 급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도 직결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죠? 수질이 가장 어때요? 깨끗하다. 단수시 물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도 본관의 압력 P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문제를 좀 더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 직결 급수 방식에서 기구의 소요 필요 압력이 70kPa이고요. 수전 높이가 10m일 때 수도 본관에는 최소 얼마의 압력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배관 중 마찰 손실은 40kPa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식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P는 P1, P2, P3보다 합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P1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일단 수도 본관에서부터 최상층 설비 기구까지의 높이만큼 물을 올릴 수 있어야 돼. 그 부분을 P1이라고 하고요. 올리면 뭐예요? 물이 쫄쫄쫄 나오면 사용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설비 기구의 최소 필요 압력을 P2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만 고려하면 설비 기구에서 물이 원활하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배관 도중에 손실 등이 있기 때문에 여유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 다 더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죠? 어떤 부분은 압력의 단위로 나오고 어떤 부분은 높이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알고 계셔야 돼? 압력과 수도와의 관계. 다음과 같은 식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P는 보통 메가파스칼, 그리고 H라고 하는 P는 압력이고 메가파스칼이고요. H는 수도라고 했고 단위는 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 보니까 메가파스칼이 아니고 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1메가파스칼은 1000킬로파스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수도 직결, 자, 다음과 같이 70 나와 있고 40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P2가 설비기구의 최소 필요 압력 70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몇이에요? 40. 그러면 이 10m 높이는 데 필요한 압력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 10 집어넣으면 0.1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0.1 메가파스칼을 다시금 뭘로 바꾸려면, 킬로파스칼로 바꾸려면 1000을 곱하면 된다. 그러므로 100 킬로파스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00을 이렇게 더하면 전체가 몇이 된다? 210 킬로파스칼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입니다. 압력과 수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메가파스칼과 킬로파스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수도 직결 방식에 대한 수도 본관의 최저 압력을 계산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수도 직결 방식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210 킬로파스칼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축동력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 제가 펌프에서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펌프의 축동력 공식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61202 효율에 대해서 물의 밀도 곱하기 전향정 곱하기 양수량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암기를 해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뭘 확인하라고 했습니까? 그죠? 양수량의 단위를 제일 우선적으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다음과 같은 식의 6120이라고 하는 이 값은 단위 환산을 위해서 적용되는 환산 상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문자의 정확한 단위에 해당하는 값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그 부분에서 이 출제자가 이 양수량의 단위를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6120이 들어가려면 양수량의 단위는 미터의 세제곱 퍼 미닛이 돼야 된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미터의 세제곱 퍼 아워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은 단위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물의 밀도죠. 물의 밀도. 그래서 보통 1000kg per 미터의 세제곱을 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1000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H는 뭡니까? 전양정을 뜻한다. 그래서 전양정은 단위가 미터입니다. 24미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양수량은 미터의 세제곱 per hour의 단위를 갖지만 13.8을 그대로 집어넣어 보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6120 단위 환산 상수 효율 0.6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부분이 미터의 세제곱 퍼 아워이기 때문에 분으로 환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뭐를? 60을 다음과 같이 분모에다가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야 다음과 같은 단위가 이 단위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계산하면 축동력은 1.5kW의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전양정에 대한 부분만 하나 더 언급을 하면요. 전양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흡입양정 더하기 토출양정 더하기 배관의 손실, 마찰 손실 이 부분을 전양정이라고 하는데요. 흡입 더하기 토출은 무슨 양정이다?
실양정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간단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펌프의 축동력 나오면 양수량의 단위 제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에스컬레이터 여러분들 승강운송 설비죠. 그래서 이 승강운송 설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먼저 비교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일단 점유 면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면적이 큽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많은 면적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누가 더 설치 비용이 비쌉니까? 역시 에스컬레이터가 더 설치 비용이 비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송력은 어떻습니까? 수송력 역시 에스컬레이터가 더 크다. 엘리베이터보다 대략 몇 배? 10배 이상 수송력이 크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엘리베이터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 고객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거리, 연속 또는 대량 수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엘리베이터에서는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안전 장치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별도로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3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에스컬레이터의 각도는 30도 이하로 계획을 한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는 분당 30m 이하의 속도로 계획한다라는 것까지 간단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량에 비해 점유 면적이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수송량이 10배만큼 크기 때문에 점유 면적 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수송력을 고려하면 점유 면적이 적은 거고요. 비용 역시 수송력을 고려하면 비싼 게 아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비해서 수송력이 10배 이상 크고요. 대기 시간이 없다.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연속 수송 설비다. 연속 운전됨으로 전원 설비의 부담이 적다. 그러니까 시동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에스컬레이터에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전실 결정에 관한 내용이고요. 변전실 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해서 이 변전실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변전실은 전기설비와 관련된 부분이고 변압기가 있어서 고압의 전기를 저압으로 바꿔주는 부분을 말한다. 그리고 각 필요로 하는 부분에 알맞게 전압을 분배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사용이 되죠. 자, 그러면 영향을 주는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 난이도 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수전전압, 변압기의 용량, 발전기의 용량, 설치 기기와 큐비클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큐비클이라고 하는 건 배전반의 한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철제암으로 된 배전반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의 답은 간단히 여러분들 3번이 된다라는 거 알아요. 자, 발전기라고 하는 부분은 전기를 만드는 이러한 예비 전원 설비로 우리가 보통 사용이 되는데 발전기가 있는 발전기실이 있는 건물도 있고 없는 건물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발전기는 어디에? 발전기실에 있어요. 그래서 변전실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서로 배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깝게 배치하면 좋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답은 간단히 3번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기 설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문제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있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히 살펴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삼상 Y결선이 되고 성간전압 380V 삼상교류의 상전압은 해서 나와 있어요. 일단 380V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전기 방식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삼상 사선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380V와 220V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외에 단상 무슨 식?
2선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이 있고 그 다음 삼상 무슨 식? 3선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자 단상은 다음과 같이 요렇게 하나의 상에서부터 선 두 개를 요렇게 연결한 부분이고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220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의 경우에는 상이 있고요. 선이 세 가닥 있는데 자 요렇게 전압선과 그리고 중성선을 연결하면 110 그리고 전압선과 전압선을 연결하면 220V를 얻을 수 있는 형태다. 그리고 삼상 3선식의 경우에는 세 개의 상이 있는데요. 자, 세 개의 상에서 선이 세 가닥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각각의 선을 연결하면 220V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특징은 단상 2선식은 다른 형태에 비해서 배선의 수가 적다. 그래서 배선비가 적게 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단상 3선식은 110V와 220V를 얻을 수 있는 형태다. 최근에는 적용이 거의 안 되는 부분이고 삼상 3선식은 220V만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삼상 4선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220과 380 대규모, 대형 이렇게 나오면 제가 삼상 4선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요즘의 건축물들은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삼상 4선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자, 제일 먼저 뭐 Y결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보실 필요 없고요. 다음과 같이 상이 이렇게 Y자, 역으로 된 Y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이.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중성선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선과 선을 연결을 하면 전압선과 전압선을 연결을 하면 380V의 전기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압선과 중성선, 이 부분이 중성선이라 그랬죠. 220의 볼트의 전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선간 전압이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이 전압선과 전압선을 연결을 하면 그 전압, 요 부분을 선간 전압이라고 하는데 380입니다. 그러면 상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간단히 전압선과 중성선을 연결했을 때의 전압을 말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삼상이고 380V를 얻을 수 있는 게 삼상 4선식이기 때문에 380V와 220V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삼상 4선식만 알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우와 어렵다 상이라고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6년 2회차 출제가 됐었던 건축 설비에 대한 풀이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6년 3회차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와 그리고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